중국의 자금성이나 일본의 성을 보신 분들은 경복궁이나 창경궁과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웅장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각 국가의 건축물은 문화와 풍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중국 건축가의 눈으로 보는 한국의 건축물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축은 무언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전통 건축은 간결함, 자연에 대한 무한한 존중의 철학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 건축의 문화적 연원을 살펴보면 불교 외에도 중국의 음양팔괴, 천지오행과 풍수, 도교와 유교 등의 철학이 한국의 건축 문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천이나 비를 지향하며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주의 철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축의 비전과 건축 장소를 선택할 때 적용하였습니다. 한국 건축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항상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불교의 절이든 궁궐이든 대부분 그 지역에 부조화스럽거나 돌출되지 않고 주변의 자연경관에 조화롭게 녹아있고 자연환경에 순응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의 고대 건축가들은 자연환경에 어긋나거나 자연경관과 우열을 비교하지 않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사원의 건축물인 사찰이나 사원은 대부분 유곡무림에 조용히 숨겨져 있어 동양의 옛 운치와 일종의 청량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근원으로 바라보면 같은 유교 문명에 속하는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미적 개념과 소재, 기교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건축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 관한 한, 한국 건축은 중국의 웅장함과 일본의 화려함은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건축 문화는 그 나름의 단순한 아름다움과 아담한 멋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창덕궁은 1609년에 중건된 이후 300년이 넘게 조선왕조의 전궁입니다. 창덕궁 건축은 특히 후원의 아름답고 정교한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건축 규모와 면적도 다른 건축물에 비하여 무게감이 있지만 이 웅장한 건축 단지는 구불구불한 경사지를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한국 전통식 정원 조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공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서로 어우러져 있고 언덕을 따라 아담한 정자를 만들거나 그 자리에 정교한 연못을 파고 졸졸 흐르는 맑은 샘물이나 돌다리를 만들어 이 정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살리고 또 귀중한 숲과 각양각색의 화초를 심어 한국의 전통 정원의 건축 양식과 미화 기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건축 풍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집이든 개인주택이든 궁궐 사원이나 기타 사회시설이든 그들은 집을 지을 장소를 선택할 때 자연 환경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집을 지어도 산수가 보이는 집터를 선택하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건축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조화에 대한 것은 아름다움에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풍수학에 따르면 자연의 보살핌 없이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평생의 행운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풍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여전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거지 선택에 풍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산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야 하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배우산의 좌우에 양날개가 집을 품는 것이고 또한 음양을 고려할 때 집 앞에 물줄기가 지나가야 합니다. 한국인은 집을 지을 때 인공 건축물이 자연 지형의 윤곽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이것은 한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건축에서 풍수가 나쁜 장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오행이론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한국의 문과 창호는 방향을 나타내는 오행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단청색 장식은 목재를 보호하고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며 지붕과 추녀, 기와에서는 정교하게 조각된 신령한 작은 동물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 가서 전통 건축물을 둘러본다면 이 건축물의 세부 사항에 주목해서 한국의 건축물이 우리의 전통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규모나 장식에 있어서 거칠애나 호사스러움을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은 모두 비교적 작고 장식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사대부나 학자의 저택에서 남자 주인의 객실은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 아름다웠는데 그들이 보기에 교양 있고 군자다운 사람은 결코 그의 방의 장식을 화려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방은 주로 독서와 학술 담론을 위해 사용되며 간단한 디자인의 목조 가구 몇 점이면 충분합니다. 단순함을 좋아하는 주인의 취미를 살리기 위해 실내에는 작은 수묵산수화와 도자기 몇 점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평온하고 여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군자가 거처하면 어찌 누추한 것이 있겠는가 라는 호탕하고 낙관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식 주택은 풍수관계뿐만 아니라 풍토이론도 이야기하는데 주택의 설계와 건축은 풍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계절풍선 기후로 여름은 습하고 덥고 겨울은 건조하며 혹한의 기후로 1년 내내 냉난방 변화가 뚜렷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온돌과 마루를 결합한 주거법을 창조적으로 발명했습니다. 온돌은 난방에 사용하고 마루는 습한 기후에 대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전통 한옥의 흥미로운 현상은 집 밖의 굴뚝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한국 주택의 난방은 독특한 바닥 난방 때문에 굴뚝의 높이가 방의 온기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굴뚝이 높을수록 방이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굴뚝이 올라갈수록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제 여건이 좋은 가정만 만들던 굴뚝이 점점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가정은 이미 현대적인 난방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굴뚝의 실용성은 상실되었지만 과거 높은 굴뚝을 만들었던 것은 아마도 마음의 풍요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